어젯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각 후보는 경제 위기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직위 미사를 통해 제267대 교황으로 공식 취임한 레오 14세가 평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에 출마한 4당 대선 후보들은 어젯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TV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제 살리기 방안과 한미 통상 협상, 노란봉투법 규제 등을 놓고 격돌한 각 후보들의 해법은 서로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회에 나선 4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미가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국 후보는 미국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돼요.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또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두고도 뜨거운 언쟁이 오갔습니다. 4당 후보들의 다음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 견제하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출신 특성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 침체 원인을 두고선 서로 윤석열 내란과 민주당 폭주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4당 대선 후보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내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일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 후보를 협공하자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의 양자 토론회는 오늘 밤 10시에 열립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는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참석자들은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식에는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정치인들도 찾아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행진곡 재창 때는 세 후보가 나란히 손을 맞잡고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헌법 전문 수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헌법 전문에 꼭 수록해야 된다는 입장과 모든 우리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다 열거하는 것이 옳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하는 것이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5월 정신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고귀한 씨앗이라며 이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보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말을 아꼈던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꺼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심이 쏠린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선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 책임성이 강화될 거란 이유에서인데 헌법상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 후보가 과반을 두고 다시 대결하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고 감사원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이 후보는 또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고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무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개헌을 위해선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체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할지, 그렇다면 어느 수준일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도 개헌안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외에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제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 두 번째에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배치하는 등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이 같은 공약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청 등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자칫 중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의 수장 자리에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앉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부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시키고 이후부터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도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개혁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어젯밤 그 TV 토론회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열린 TV 토론회였는데 이 토론회가 끝난 뒤에 각 후보들의 입장,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좀 어땠습니까? 네. 토론이 끝난 뒤 후보들을 만나보니까요. 네. 아쉬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구할지 진지한 토론이 된 것 같다는 원론적인 소감을 밝혔지만 표정에선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다 보니 긴장해서 후보별로 세웠던 전략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4명이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언할 시간은 적고 1인당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 태도가 아쉬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있을 때마다 극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회피하시면서 오히려 상대를 조롱하시는데 네, 이번 그럼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 독주 체제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그 견제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신경전이 앞섰다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많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가 제시한 주가지수 5000시대, 원자력 발전 분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으로 압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반도체 특별법 관련 발언과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협공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짧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각 후보는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고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마무리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어제 토론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좀 말을 아꼈던 개헌안에 대해서 그 구상안을 좀 밝혔거든요. 이 시기에 대한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에 이 후보가 참석했는데 자연스럽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개헌 구상도 밝히게 된 겁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를 할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당의 공식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반 지지율이 뒷받침된 자신감의 표출이라거나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상대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김빼기라는 시각입니다. 네, 그럼 이 이재명 표 개헌안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가 밝힌 4년 연임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꼼수 개헌안이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의 자세한 입장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희 MBN에 출연한다고요? 네, 오늘 저녁 저희 MBN 뉴스7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출연합니다. 예. TV 토론에서 마저 하지 못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한 경제 판가리 그리고 개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둘째 주가 시작되는 오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주가 시작되는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서울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먼저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어 용산역 광장과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거쳐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영호남 지역 유세에 집중했던 이 후보는 이번 주엔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방문으로 오전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서울시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 후보는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당의 교육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퇴근길 서울역 광장 유세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오전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을 만납니다. 오후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재민을 찾아 위로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한 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퇴근길엔 광주종합 버스터미널 앞에서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추격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을 선대위에 다시 모으기 위해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단이 어젯밤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격 탈당 이후 국민의힘은 원팀 만들기에 주력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추격에 나섰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도 더 이상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로 전열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한덕수 전 국무총리님, 홍준표 전 시장님, 우리 모두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제발 부응해 주십시오.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선대위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대구와 청주, 강원 등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한 국민의힘 특사단도 김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어젯밤 출국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이 20, 30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모셔야 한다며 특사단 급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50%에 근접하며 선두를 지켰고 범보수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중 김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9.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6.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김 후보는 32.6%, 이준석 후보는 2.5%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중 범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묻자 김 후보가 41.2%, 이 후보가 30.4%를 얻어 김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3.8%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41.2%는 부적절한 조치,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호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이 투입되는 건 물론 드론 공격에 대비한 특수장비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무대 한편에 선 경호원의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경호원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감시하는 사이 건물 옥상에서도 특수장비를 든 경찰이 연단을 내려다봅니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경호 태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국무총리, 국회의장에 준하는 을호 수준의 경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보별 경호 인력 규모는 각 캠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데 2022년 대선 당시 150명보다는 더 많이 선발된 걸로 전해집니다. 선발된 인력은 경찰특공대, 서울경찰청 22경호대, 101경비단 출신 등 경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노리는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최소한의 경호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장비도 투입됩니다. 드론 공격에 대비한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민건, 적용용 총기 관측 장비 등이 현장에서 배치됐습니다. 그 정치적 부족주의에 의한 명시적인 테러도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 여러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공격 행위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은 현재까지 대선 후보를 위협하는 온라인 협박글이 모두 9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 8건은 이재명 후보, 1건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박글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 속에서도 이번 주에 예정된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이 있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정치적인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12일 세 번째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당 후 첫 공개석상에 나오는 만큼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박정환 육군특전사령부 참모장 증인신문을 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내란 재판들도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2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모두 지규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추가 폭로 내용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원빛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병원에 가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 건강보험 제도 덕분이죠. 최근 외국 국적자가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외국인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에게 무조건적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 국적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약 29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과 4년 만에 3만 2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탓입니다. 같은 기간 다문화 가정이 확산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은 2만 6천 명, 베트남인은 4만 6천 명, 전체 8만 명가량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받는 외국인 자체가 늘다 보니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정수급 규모가 한 해 전보다 16.8% 커지면서 25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희도 돈을 내고 있는데 뭔가 외국인들이 오셔서 좀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건보 가입에 무작정 혐오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거두는 흑자가 누적 3조 원에 달하는 등 사실은 좋은 측면도 많다는 겁니다. 현재 당국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고자 6개월 이상 체류를 조건으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주요 수혜자가 되면서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면 가는 지역에 등록된 택시를 타야 합니다. 가령 서울로 가면 서울택시, 인천으로 가려면 인천택시만 타야 하는 거죠. 지역별로 택시 요금이 달라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 손님도 택시 기사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택시 승강장. 안내 직원이 외국인 손님에게 목적지를 묻습니다. Where are the please? Gangnam? I please go number 6D guy, please. 6D? Yeah, okay. Where are you, please? So where's the Incheon Hotel? 행선지를 묻는 건 서울로 가는 승객은 서울 택시만 타야 하는 지역 배차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도 일부만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승강장이 다른 겁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행 승강장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지만 다른 지역 택시는 탈 수 없습니다. 불편한 건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 승객만 태워야 하는데 승강장이 좁아 인근 대기장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130대의 택시가 주차돼 있는데요. 이들은 제각각 권역에 맞는 손님이 없을 경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릴 때는 4시간, 5시간도 기다려요. 그런 면에서는 불편하죠. 같이 통합해서 나가게 되면 좀 낫기는 한데.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자율선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수입이 줄어든다며 일부 지자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20대 여성 양 씨에 대한 인권 논란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양 씨는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흉악범도 아닌데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경찰 측은 피의자 복장은 자율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강량 약강식 수사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흉악범도 얼굴은 가려준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그림자 챌린지인데요. 귀여운 포즈 하나로 스타들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잘 보이는 불빛 아래에서 두 팔과 손가락을 이용해 고양이의 귀와 수염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건데요. 얼핏 보면 단순한 동작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은근 어렵다고요. 팬들의 요청으로 스타들은 지금 고양이 포즈 챌린지에 탑승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는 눈물겨운 과정이라며 챌린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룹 엑소 출신 시우민, 르세라핌 멤버들 등 많은 스타들도 고양이 그림자를 공개했습니다. 휴무일에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간 형사가 아이를 안은 채 달려가 절도범을 잡은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홍석은 경사는 쉬는 날 아들과 마트 장난감 코너로 향하던 중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과 마주쳤다는데요. 형사로서 쌓아온 감각으로 수배 중이던 절도범을 알아본 겁니다. 달아나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달린 홍 경사. 결국 마트 인근 육교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휴일에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경찰이자 아버지 역할을 한 홍 경사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감동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미사를 집전하며 공식적으로 교황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지금은 사랑할 때라며 세계 각국의 분쟁 종식과 평화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임 교황 레오 14세가 전용 차량인 포프모빌에 올라 광장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차량을 2번 멈춰 세우며 신도들 가까이 다가갔고 3명의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곧이어 즉위미사에서 교황권을 상징하는 양털 어깨띠인 팔리움을 걸치고 교황 임무를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를 착용하면서 교황 업무가 시작됐음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첫 메시지로 지금이야말로 증오와 폭력, 편견을 멈추고 사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Questo è lo spirito missionario che deve animarci, senza chiuderci nel nostro piccolo gruppo, né sentirci superiori al mondo. Sorelle, questa è l'ora dell'amore. 세계 200여 개 대표단 등 20만여 명이 현장에서 지켜본 가운데 교황은 가자지구와 미얀마의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바티칸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한 레오 14세는 특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했습니다. La martoriata Ucraina attende finalmente negoziati per una pace giusta e duratura. 바티칸을 찾은 전 세계인은 신임 교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He's, showing to care about the whole world, not just one individual country, and he has a great heart. ¡Viva el Papa! ¡Viva el Papa! ¡Viva el Papa! 즉위식을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벤스 부통령 등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배석했는데 휴전이 안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세상에 더는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반출생주의의 이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지붕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건물 외벽도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상점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나뒹굽니다. Looked like a movie. Everyone was just pointing
getting their cameras out, and we saw this large smoke. See what looked like a human remain on the ground. 현지 시각 17일 오전 11시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한 난임 클리닉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폭발과 함께 현장에서 숨졌고 인근 시민 4명이 다쳤습니다. 주말을 맞아 병원이 휴무여서 다행히 직원이나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Fortunately for us, our staff is unharmed and the IVF lab is intact, untouched, unharmed, so the embryos are safe.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25살 남성 가이 에드워드 바트쿠스로 인간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극단적 반출생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바트쿠스는 범행 전 SNS에 세상에 사람이 더 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렸고 30분 분량의 오디오 녹음도 남겼습니다. Make no mistake, this is an intentional act of terrorism. The FBI is investigating it as such. FBI는 또 바트쿠스가 폭발 장면을 생중계하려 한 정황과 함께 이른바 선언문도 작성해둔 사실을 확인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바트쿠스가 평소 우울증과 대인관계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박은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생도 300명 가까이를 태우고 항구를 돌던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기계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흰 돛과 화려한 전구를 단 배가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쪽으로 다가갑니다. 다리보다 높이 솟은 선체 위쪽이 브루클린 브리지와 부딪히는 순간 돛대가 연달아 꺾이며 무너집니다. 현지 시각 17일 저녁 9시쯤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을 지나던 중 다리와 부딪혀 최소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Saw the top of it snap off and it just like kept on snapping and I think there was a person dangling from the top. 충돌 직후 다리에 걸린 선박은 강변 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2사람은 돛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은 멕시코 해군사관학교 생도 277명을 태운 채 전 세계의 22개 항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진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echanical function caused the ship to go right into the pillar of the bridge. 사고 후 브루클린 브리지는 잠시 폐쇄됐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개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건 어릴 때부터 배우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선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특한 아이들을 만나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의 모리스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해 의수를 직접 만들어 우간다에 전달하게 된 건데요. 국제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실제 치수에 맞는 의수와 의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총 16개의 의수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국경을 넘어 큰 희망이 되고 있네요.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올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시대 당시 20%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점차 낮아져 이번 달엔 15.2%로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그중 20대 취업자 수는 60대보다도 더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 보름 동안 3조 원가량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현재 약 746조 원으로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6건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야구 롯데가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3주 동안 4명의 타자가 헤드샷을 당하며 감독도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연승을 이어간 겁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 속 역대 가장 빠른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한 어제의 프로야구 소식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데가 2대0으로 앞선 5회 말 장두성이 머리에 공을 맞으며 김태형 감독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다행히 장두성이 일어나고 뒤이어 헤드샷 부상에서 돌아온 롯데의 복덩이 전민재가 3런 대포까지 쏘아올리자 김태형 감독의 입가에도 미소가 맺힙니다. 그것도 잠시 전민재의 후속 타자 윤동희에게 다시 한번 머리 쪽으로 위험한 공이 날아오고 결국 김태형 감독이 직접 벤치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3주 동안 롯데 선수 4명이 잇따라 머리에 맞는 공으로 쓰러졌는데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삼성 쪽에서 사과하며 벤치 클리어링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감독의 분노에 자극받은 거인 군단. 삼성의 추격에 석점을 내줬지만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고 8회 추가점까지 더해 삼성을 6대3으로 꺾고 주말 시리즈를 싹쓸이하며 순위를 공동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좋은 감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쳐가지고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잠실에선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KT와 선두 수성에 나선 LG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꽉 찬 관중 앞에서 펼쳐진 경기에선 LG가 웃었습니다. 선발 치리노스가 6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고 박동원과 문보경이 홈런포를 가동하며 KT를 꺾고 시즌 30승 고지를 가장 먼저 밟는 팀이 됐습니다. 울산에선 NC가 라일리의 역투로 키움을 꺾었고 대전에선 SSG가 류현진을 공략하며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가족들과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으로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산지로는 강풍이 예보됐고요.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내일은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2.2도, 대전이 12.4도, 창원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4도,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